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79페이지 자연인 파트의 마지막 논점 부재와 실종으로 갑니다. 자,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실종 선고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요 사이는 주로 종합적인 질문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하튼 반드시 출제는 논점이므로 우리는 그 부분을 확실히 내 것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도가 왜 필요하냐? 도입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울에 주소지를 둔 갑이 어느 날 주소지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소식이 가족들에게 끊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걸 돌려볼게요. 자연인의 권리 능력의 소멸의 유일한 원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죠. 근데 사망은 심장이 멎었을 때가 사망 시점이죠. 근데 심장이 멎었다 이번에 시신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신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노인자가 있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첫 번째, 이자가 지금 생사 여부가 판가름이 안 나죠. 그때 이자가 주소지에 남겨둔 재산이 지금 현재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요?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자에서는 자기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재산이 흩어지면 불리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사망했을 때 이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어떤 상속인 등에도 문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사태에 노인자가 있으면은 이 같은 문제의식하에 우리 법은 1단계 조치로서 부재자 갑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국가가 대신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이를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라 합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부재자의 주소지에 남겨둔 재산 관리에 초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1단계 조치만을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다. 즉 자연인의 권리 능력의 소멸의 유일한 우리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대원칙을 끝까지 고집하는 순간 잔존 배우자의 재혼이라든지 상속인의 상속, 갑이 되면 채권자 등 권리자들의 권리 실현 등의 여러 가지 곤란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자들의 재혼, 상속의 길을 터줄 목적으로 이자를 그 필요한 범위에서 법적으로 사망자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죠? 이를 실종제도. 그래서 이와 같은 두 단계 조치를 통해서 갑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 민법상의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길게요. 80페이지. 먼저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입니다. 그럼 일단 제목만 보더라도 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부재자 제도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입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법조문을 22조부터 26조에 걸쳐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22조요. 일단 법조문이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다른 부분의 법조문보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이 부분을 친숙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조 1항. 종래 주소 등을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거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재산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때. 이때 재산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때란 의미는 주소지에 남기지 뭐요? 부재자의 재산이 방치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답니다. 한다. 반드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재산관리 명령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도 같다. 즉 본인이 관리인을 스스로 선임했습니다. 근데 부재 중에 자신이 저기도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다. 그때는 관리인이 없는 상태하고 똑같죠. 그때도 청구자의 청구했으면 재산관리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1항까지만 읽고 갑니다. 먼저 부재자의 개념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자 하는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주소지에 남겨진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초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부재자의 개념부터 뭐요? 그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한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소지를 떠난 모든 자가 부재자가 아니라 뭐요? 그로 인하여 주소지에 남기던 그 자의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자만을 부재자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죠? 따라서 주소지를 떠난 자라도 자기 스스로 관리를 선임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부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자, 거기까지 볼게요. 부재자란 종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소지에 남겨진 그자의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자만을 부재자랍니다. 그러니까 성질상 뭐요? 자연인만이 부재자가 될 수가 있고, 체크할게요. 실종자와 달리 재산 관리가 필요한 자이면 족하다. 그죠? 생사불명자일 필요 없습니다. 실종 선고를 하려면 실종자는 생사불명자라야 됩니다. 그 점에서 다릅니다. 즉, 예를 들면 납부거부입니다. 살아있으면 확인된다. 그죠? 그렇지만 돌아올 가능성이 없죠. 그죠? 이런 자들 부재자랍니다. 자, 2번에 쌍거리 1번 기회로 갑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그자의 주소지에 남겨진 재산 관리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뭐요? 그자가 집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자의 주소지의 재산이 관리되고 있다면 국가가 대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도 스스로 관리를 둔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관여를 허용하고, 스스로 관리를 둬서 뭐요? 재산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가 관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갑니다. 쌍거리 2번. 부재자 스스로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다. 그죠? 그때는 재산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를 합니다. 자, 볼게요. 1번. 재산관리 처분의 명령. 즉, 법조문상 부재자 스스로 관리인을 두지 아니했다는 이와 같은 문구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문구요?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재산이 방치가 되고 있다. 그죠? 재산이 방치되고 있다. 그런 의미의 문구입니다. 자, 그럼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볼게요. 1번의 경우 부재자에게 부재자가 선임한 관리인도 없고 법정 대리인도 없다. 거기까지 체크해볼게요. 즉, 갑이 부재자인데 갑에게 법정 대리인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면 갑은 누구라는 소리요? 제한 능력자라는 소리죠. 그럼 집을 벗어났지만은 이자들이 이미 법에서 침해해서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따라서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때라면 한마디로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경우, 즉 스스로 원하는 관리를 돈받고 법정 대리인도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죠. 따라서 요건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직권에 의한 재산관리 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때 청구권자는 두 명이죠. 그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문제가 안 되죠.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해관계인은 엄청나 많은 숫자가 있겠죠. 근데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누면은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있을 거고, 그죠? 나머지 이해관계를 통틀어서 사실상의 이해관계이란다. 이런 경우 모든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그죠? 우리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부재자의 주소지에 남겨둔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법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어떤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뭐요? 배우자, 채권자, 보증인 이런 자들이겠죠. 그래서 나머지 자,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때는 누구의 초점을 두면 돼요? 여기죠, 그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친구, 이웃이겠죠. 즉 각각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의 재산이 마구마구 흩어질까 엄청나게 속이 상하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 자는 청구자 되지 못한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찾아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부분요. 교재 보지 마시고
친권자 또는 포결인이 갑에 대한 재산관리 명령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냐. 이런 자들 한꺼번에 묶으면 누굽니까? 법정대리죠. 부재자의 법정대리인도 법원에 부재자의 재산관리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청권자가 될 수 있느냐.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냐 청권자가 될 수 없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이냐. 어느 정도 구분이 됐죠. 그죠? 앞에서 어떤 경우만 국가가 관여한다 그랬죠? 스스로 관리인을 둔 바도 없고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만 국가가 관여한다 그랬어요. 이미 법정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재산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관여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자들은 국가에 대해서 부재자 재산을 대신 관리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여기요. 자기들 스스로 재산을 관리해야 될 의무 있는 자들이 법에다가 재산 관리를 청구받는다고 하죠. 이런 자들이 있으면 뭐요? 재산이 방치가 아니라 뭐요?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산 관리가 필요 없죠. 따라서 이런 자들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답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요. 그래서 재산 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재산 관리 명령은 뭐 봉인 명령도 있을 수 있고 흩어지지 못하게끔 돈으로 팔아서 보관하는 매각 명령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명령은 A를 선임해서 뭐요? 이자로 하여금 대신 부재자 갑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케 하는 명령을 배웁니다. 따라서 이자는 법으로부터 선임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선임됐어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죠. 이자를 부재자 재산 관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누가 선임했죠? 법원에서 선임했죠. 그럼 이자는 본인에서 선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 아니 뭐요? 법원에서 선임된 법정 대리인의 일종이다 그죠. 따라서 자기가 언제든지 원하면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필요한 뭐요? 개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니은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반드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벌을 명하는데 그 내용은 뭐 재산관리를 선임해서 대신 관리케 한다든지 재산을 봉인하는 명령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인을 선임해서 그 자로 하여금 대신 관리케 합니다. 우리도 그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요. 재산관리인의 지휘 및 권한. 자, 일단 먼저 본문을 일부 하다가 조문으로 들어올게요. 자, 옆에 기억요.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해서 선임되죠. 다시 말하면 본인에 의해서 선임된 임의 대리인이 아닌 법정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옆 페이지 제일 밑에 조문 올게요. 즉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 뜹니다. 재산관리인의 권한입니다. 권한. 즉 제목이 뭐죠? 이자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죠. 관리인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자는 관리 행위까지는 뭐요?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즉 관리 행위는 법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자유로이 관리 행위는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 행위를 뛰어넘는 행위를 처분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5절을 볼게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요번 회차는 완벽하게 안 됩니다. 관리 행위에 해당한 내용들은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 배웁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는 118조에서 규정한 관리 행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선임된 재산관리는 118조에서 정한 관리 행위까지만 할 수 있고 118조에서 규정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뭐요? 관리 행위를 뛰어넘는 행위를 처분 행위라고, 이 같은 처분 행위는 뭐요?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 따라서 법원의 허가는 처분 행위를 하기 전에 뭐요? 사전에 허가를 받던, 먼저 처분 행위를 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던 다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법으로부터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자는 왜 선임을 했죠? 법에서 부재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죠.
따라서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자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부재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 행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본이니까 무관한 용도로 처분 행위를 한 경우는 뭐예요? 그 범위를 벗어난다 그죠? 그때는 본인에게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와 같은 처분 행위를 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권한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권 대리의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조문을 다시 볼게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관리 행위를 넘는 행위를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문장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때도 뭐요? 감독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둡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가볼게요. 옆에 리어. 즉 관리인의 권한의 범위입니다. 재산관리인은 제목 그대로 뭐요?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 행위까지는 법원의 허가 필요 없어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대리 파트를 배우고 다시 심화반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해차에서는 그런 정도까지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 행위 등 관리 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죠. 따라서 그 위반한 행위의 효과는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그 다음, D건요.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처분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뿐만 아니라 사후 허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처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상 그 처분 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부재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범위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법으로부터 처분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본이니까 무관한 용도로 처분 행위를 한 경우는 본인에게는 무효가 됩니다. 재산관리인의 가장 중요한 권한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 3번 재산관리인의 권리와 의무로 갑니다. 이 부분은 지문화가 됐을 때 답은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다만 지문화는 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24조를 봅니다. 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자신이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요.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뭐요? 관리는 법원의 명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 하면은 26조로 갑니다. 1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따라서 재산관리인의 담보 제공 의무는 법원이 명했을 때만 생기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내용 갈게요. 권리. 따라서 재산관리인이 열심히 부재자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를 한다 그죠? 그럼 열심히 이같이 노력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에게는 그 관리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을 권리 그죠? 보수 청권 여기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교과서를 보고요. 그래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두 번째. 그래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지출했어요. 필요비, 유익비 등을 지출했다. 그러면 그 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비용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모든 손해가 아니라 가실 없이 그죠? 자신의 잘못 없이 관리 행위로 인해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무입니다. 어떤 의무가 있냐? 24조를 봤다 그죠? 1항이야.
따라서 첫 번째, 관리인이 선임되면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관리인은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죠. 즉, 기본적 속성이 우리가 민법 마지막 단계에서 배울 거예요. 위임의 속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랍니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부터 선임됐기 때문에 그죠?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 그 처분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관리인 A가 뭐예요? 열심히 부재자의 재산을 도맡아서 관리한다 그죠? A가. 그래서 도맡아서 관리를 하다가 본인이 돌아오면 그 재산을 본인에게 되돌려줘야 되고, 관리인의 잘못으로 부재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재산을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부재자에게 돈이 없다 그죠? 그럼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서 미리 법원은 필요하면 뭐요? 재산 관리인에게 그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게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자, 밑에 판례는 요번 회차는 안 돼요. 즉, 재산 관리인은 어디까지는요? 관리 행위까지는 자유로 이거죠. 근데 관리 행위의 범위를 뛰어넘는 처분 행위 등은 법원회가 어디까지가 관리 행위에 속하느냐, 어디까지가 처분 행위에 속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심화반에서는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 넘깁니다.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일단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이 답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재산 관리의 종류입니다. 왜 법원에서 A를 선임해서 부재자 갑의 재산을 관리케 합니까?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국가가 대신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죠. 따라서 재산 관리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산 관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재산 관리 종료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80페이지로 되돌아가 볼게요. 80페이지 제1회 22조 2항요. 본인이 그 이후에 관리를 정한 때는, 그때는 국가가 대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때 법원은 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전항의 재산관리명령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따라서 종료사유,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 그죠? 즉, 본인이 이제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때는 국가가 대신 관리할 필요 없죠. 이거는 22조 2항에 있었다, 그죠? 두 번째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본인이 사망이 확인됩니다. 또는 뭐요? 본인에게 실종 선고가 확정돼요. 그러면 이자는 사망자로 되니까 그자의 재산 누구 겁니까? 상속인 거죠. 그때는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죠? 상속인 거니까,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는 법에서 대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은 법원은 청권자의 청구가 있으면은, 따라서 직권에 의한 재산관리 명령은 취소가 안 돼요. 청권자의 취소가 있으면 이제는 국가가 대신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죠? 따라서 종전의 재산관리 명령을 필요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합니다. 반드시 요건이 구비되면 취소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단어는 취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라는 단어는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앞전의 행위가 그때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 해야 돼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의 개념이요. 근데 그 단어가 취소라 해서 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A가 법으로부터 선임돼서 갑의 재산을 1년 동안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유적 어느 하나가 생기면은 이제는 재산 관리가 필요 없죠. 그죠? 법에서 종전의 재산 관리 명령을 취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단어는 취소지만 이자가 1년 동안 관리했던 그 결과도 소급해서 실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성질상 단어는 취소되면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 그래서 이 항의 모든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것은 이어 처분 명령의 취소.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적 어느 하나가 확의되면 법원은 본인 등의 청구자가 청구했으면 종전의 재산관리 처분 명령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체크할게요. 단어는 취소지만 성질상 뭐요? 그 취소 명령은 장래를 향해서만. 그래서 밑에 판례들이 당부입니다. 자, 그래서 A는 누가 선임했죠? 국가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됐죠. 그래서 이자의 재산 관리 권한은 법원부터 부여됐습니다. 따라서 이자의 권한도 소멸시킬 수 있는 자도 누구밖에 없어요? 법원밖에 없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생겼더라도 뭐요? 이를 이유로 처분 명령의 취소의 일환으로서 이자는 A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뭐요? 법원에서 종전에 선임 결정 재판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자는 이자가 필요 있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종전의 선임 결정 재판은 뭐요?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뭐요? 또 다른 선임 결정의 취소 재판이 있어야만 뭐요? 법원의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다 그죠? 따라서 단어는 취소지만 똑같이 뭐요? 이항의 관리행위 효과는 그대로죠, 그죠? 따라서 관리인의 권한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요게 키포인트요. 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1번.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체크할게요. 그 선임 결정 취소.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은 언제 소멸합니까? 법원부터 선임 결정이 뭐야? 취소가 된 때. 취소 전에 이 권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요, 무조건 유효합니다. 선임 결정 취소가 있어야만 비로소 권한이 소멸합니다. 그 효과도 뭐요? 장래를 향해서만. 그래서 똑같습니다. 2번 판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뭐요? 미주고 볼게요. 선임 결정 취소 전. 선임 결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은 그대로입니다. 선임 결정이 뭐요? 취소되었더라도 뭐요? 성질상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 다 취소 전에 모든 권한 행사는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판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다시 한번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서 법원에서 A를 선임해서 대신 관리케 하고 있었다 그죠? 왜요?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같은 필요성이 없다 그죠? 이거 애울 필요는 없어요. 이 같은 세 가지 사유적 어느 하나가 생긴다. 본인이 뭐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했다. 그 이후에. 본인의 사망이 밝혀지거나 실종 선고 확정이 있다. 그러면 부재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가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 법원은 청구자의 청구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종전의 재산 관리 명령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근데 성질상 뭐요? 단어는 취소지만 이항의 재산 관리행위의 결과는 그대로요. 장래를 향해서. 그 일환으로서 이제는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법원은 종전의 선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의 권한은 취소가 된 때로부터 뭐요? 장래를 향해서 권한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선임 결정 취소가 되기 전에 모든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는 뭐요? 다 유효합니다. 자, 왜요?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자의 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뭐요? 또 다른 법원의 다른 재판이 있는 때로부터 장래에서 소멸한다. 자, 상가로 3번으로 갑니다. 스스로 관리인을 둔 경우. 그때는 재산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원칙 관여하지 않는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관여합니다. 자, 23조.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때는 법원은 관리인 등의 청구에서 재산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적을게요. 개임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개임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볼게요.
부재자 본인 스스로 집을 떠나면서 뭐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A를 선임하여 A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관리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 누가 선임했죠? 본인 스스로 선임했다 그죠? 따라서 이자의 신분은 본인에서 선임된 임의 대리인에 해당하죠. 이자의 권한의 범위도 누가 결정해 줍니까? 본인이 결정해 준다 그죠? 따라서 내 재산을 관리도 하고 뭐요? 필요하면 처분도 해라. 처분 권한까지 맺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그래도 처분 행위를 함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자 볼게요. 원칙. 국가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재자가 선임한 관리는 뭐요? 부재자 본인 스스로 선임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의 신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권한의 범위도 뭐요? 본인이 정해둡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해요? 처분권까지 맺겠다 그죠? 그 처분 행위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페이지 재료의 판례 한번 보세요. 옆페이지 재료의 판례. 그래서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 관리로 즉 재산 처분 행위를 할 권한까지도 있다 그죠? 그 어떤 처분 행위를 하면도 법원의 허가 필요 없어요. 왜? 본인 스스로 처분권까지 부여를 했기 때문에. 즉 본인이 선임해둔 관리인의 권한 행사는 국가는 원칙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세요. 따라서 이 경우 원칙 국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적으로 두 가지 경우는 국가가 관여를 합니다. 자, 예적인 경우 두 가지 볼게요. 첫 번째 기업. 본인이 A를 선임하면서 5년 동안 네가 내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달라고 그죠? 근데 지금 6년 차입니다. 그럼 본인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했죠. 그죠? 따라서 본인의 부재 중 본인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그때는 관리인이 없는 상태죠. 그때는 청구권자의 청구하에서는 다시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 파트 권형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아직까지 이자가 권한이 소멸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뭐요? A를 선임해서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서 내 재산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A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행을 갔다가 생사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럼 본인의 감독 가능성이 없죠. 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본인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바뀌었다. 그죠? 그런 경우는 본인의 관리된 감독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뭐요? 본인이 정해둔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개임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개임하면은 법에서 선임된 관리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근데 문제는 개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개임할 수 있다니까 뭐요? 유임한 채 감독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예요. 옆 페이지 제로로 가볼게요. 그래서 법원에서 A를 뭐요? 개임하지 않고 그대로 유임을 했어 그랬어요. 유임. 다만 유임했더라도 A의 신분이 바뀝니다. 종전에는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며요. 본인의 임의 대리인 신분에 해당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유임이 됐더라도 뭐요? 이제는 권한 행사에서 국가의 관여를 받아야 되는 법정 대리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뭐요? 어디까지만 관리 행위까지만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처분 행위 등은 뭐요? 이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리언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는 종전에 본인 선임한 관리인이 그대로 유임되었더라도 이제는 이미 대리인이 아닌 국가의 관여를 받는 법정 대리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분 행위 등을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 볼게요.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탈형성. 부재자는 성질상 누구만이? 자인만이. 따라서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는 법정 대리인이다. 그죠? 일종의 맞습니다. 3번. 법원에 의해서 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그죠? 그럼 본인 스스로 사후에 관리를 둔 경우는 종전에 관리는 필요 없죠. 그럼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종전의 재산관리 명령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 허가를 얻어서 부재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 동그라미 할게요.
단어는 취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 개념과 다르다 그랬죠. 즉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부재 재산을 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허가 취소되었다고 성질상 뭐요? 이왕의 행위에는 효력이 영향이 없다 그죠. 따라서 장래를 향해서만. 따라서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아직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1번을 볼게요. 예, 매일 문제 1번. 매일 문제 1번 볼게요. 민법상 부재자 재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재자는 생사가 분명치 않는 자에 한한다. 틀렸죠? 천천히 보세요. 부재자는 누굽니까? 주소지에 남겨둔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고 있는 자를 부재자 한다. 그죠? 실종자와 달리 생사불명자일 필요는 없다. 그죠? 그 점이 실종자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 2번. 법원의 허가는 재산관리인이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 이를 할 수 있다. 즉 사전허가뿐만 아니라 사후허가도 가능하다. 그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3번.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 보존행위 먼저 볼게요. 보존행위는 이거는 관리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리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는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자유로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떤 행위만 법원의 허가를 요합니까? 처분행위다. 그죠? 그래서 보존행위의 자세한 개념 우리가 대립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4번. 법원에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법률상의 이해관계인만이 청구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후 청구 등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 5번 조문입니다.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두었더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청구했으면 재산 관리인을 개임하여야 한다. 개임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적어볼게요. 이 부분이 틀렸어요. 왜요? 23조. 개임할 수 있다다. 그죠? 개임할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조문을 볼 때 하여야 한다고 있다를 항상 신경 쓰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자유롭게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뭐요? 문제가 진행된다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를 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실종 선고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갑니다.